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을 들여다보는 분노 유발자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똘똘한 자산 관리 방법, 뭐니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2월 18일 화요일이고요. 요즘에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두 번 울리는 진상 손님들, 민폐 손님들이 있습니다. 물건을 훔치는 것뿐이 아니고 그야말로 별짓을 다 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분노 유발자들에서 알아봅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뭐니에서는요. 수입이 3배가 늘었는데 저축할 돈이 없습니다. 라는 사연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기대해 주시고요. 자, 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월급제기 세금 60조 원 돌파입니다. 네, 월급을 받는 그러니까 근로소득자의 세금이 60조를 돌파했다고요? 네, 최근 경기 침체에 따라서 법인세가 급감을 하면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유리 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 근로소득세가 이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인 18.1%로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 6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9천억 원 증가했는데 이는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 수는 1년 전보다 18만 3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가 직장인이 내는 세금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세수의 거의 5분의 1을 직장인들이 내고 있다 이건데 법인세는 줄어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법인 세수는 국세 수입에서 18.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05년 이래 최소 수준이고요. 62조 5천억 원이 거쳤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근로소득세가 20년 사이에 6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에 법인 세수는 2배 정도 증가한 셈인데 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치와 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의 세금으로 메꾸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외 변수로 인해서 올해도 이 세수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지금처럼 이 법인세 감소가 지속되고요. 근로소득세 증가가 이어지는 흐름이 계속된다면 이 근로소득세 수입이 이 법인세 세수 규모를 넘어선 게 처음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이 아무리 어렵다고는 하지만 직장인들 역시 지난 수년간 이 고금리 고물가 영향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거든요.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직장인들로서는 이 공평 과세라는 측면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이래야 법인세가 잘 거치는 건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니까 네. 삼성이나 LG 같은 데도 법인세가 제로예요. 그러면 이익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이러니까 지금 세수에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경제가 잘 돌아가야 이 세금도 잘 거치는데 말입니다. 자, 모닝픽 다음 픽은 뭡니까? 네, 두 번째 모닝픽은 2배 껑충 환급금입니다. 환급금이 2배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세금 관련된 말일까요? 네, 또 세금 이야기인데요. 요즘에 이 세금 환급을 도와주는 세무 플랫폼들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이 세무 플랫폼을 이용해서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정 청구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국세청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돌려받은 환급금 중에서 이 부당하거나 과다한 환급금은 없었는지 점검에 나선다는 겁니다. 세무 플랫폼을 이용한 경정 청구가 늘었고 실제로 국민들이 세금을 돌려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 세무 플랫폼은 고객이 몰라서 돌려받지 못한 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고요. 이 환급금의 10에서 20%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데요. 이 세무 플랫폼 이용자는 최근 2천만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 국세청은 세무 플랫폼 업체가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면서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지급한 소득세 환급이 급증했다고 보고 있는 건데, 이런 세무 플랫폼들에게서 메시지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뭐 당신에게 국세 환급금이 미처리된 건이 조회됐으니 환급을 신청하라라는 맞아요. 식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몰랐던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되는 네네. 거니까 일종의 유인하는 방식의 마케팅이라고. 이런 거 요즘 많이 들어오던데요. 저도요. 네, 저도 메시지로, 봤어요. 그죠? 네. 근데 그러면 그 원래 환급금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은 이걸 다시 토해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물론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국세청은 이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환급된 환급금을 돌려받고 여기에 가산세까지 물리고 있는데요. 이번 점검 이후에 만약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면 플랫폼 업체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세무사회 실제로 많은 납세자들이 이 세무 플랫폼의 유도 광고에 속아서 환급 신청을 했지만 부당 환급으로 발견될 경우에는 최대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면서 세무 플랫폼들이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부당 환급이 됐으면 뭐 밝혀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네. 이건 좀 밝혀내서 이 사람이 잘못했으면 이 사람에게,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 사람에게 이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플랫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닝픽 다음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은 맞춤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 듣기만 해도 뭐 든든합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사람들마다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다르잖아요. 이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생애 주기별 또 가구 상황별 그 외에 관심 주제별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복지로는 중앙부처부터 지자체 또 민간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모두 모아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복지 서비스가 있는지 검색하는 것부터 또 서비스 신청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에 관한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해결된다 이건데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돼요. 네, 뭐 대표적으로 양육수당이라든지 뭐 영유아 보육료, 아이 돌봄 서비스, 또 초중고 교육비 지원 등의 사업이 있고요.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과 같은 연금이나 각종 의료비도 지원을 해줍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진료비, 또 수술비 지원이나 노인 안검진, 백내장 수술 같은 개안 수술비 지원도 포함이 되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또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등의 사업이나 각종 요금 감면 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아는 것이 힘이다. 뭐 아는 만큼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구체적으로 서비스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 모든 서비스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거나 신청 방법을 알 수 있고요. 또 복지 멤버십을 한번 가입해 놓으면 주기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복지 멤버십 가입 방법은요.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맞춤형 급여 안내, 즉 복지 멤버십에서 하면 되는데 우선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카카오 인증서와 같은 민간 인증서나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금융인증서, 이 또 공동인증서 중 한 가지 인증을 받으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휴대전화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맞춤형 급여 안내를 찾아 인증을 완료한 뒤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 복지로 앱을 통해 가입하신 분들은 일단 앱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한 뒤에 똑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휴대전화에 복지로 앱을 깔아두시면 여러 가지로 서비스 받기가 수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는 지금 바로 신청하실 서비스가 있는데 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 3일부터 새학기를 맞이하는 부모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영유아 보육료, 유학 학비 지원, 또 가정 양육수당 지원 사업의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사전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3월에도 신청은 가능한데요. 다만 입소 입학 일자보다 늦게 신청할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0세에서 5세까지를 둔 영유아 가정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서비스가 꼭 필요한 연령층이 이제 아무래도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런 거 앱 사용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 자제분들이 좀 찾아가셨을 때
그걸로 좀 친절하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왜 모르냐고 이렇게 하지 마요. 자, 다음 픽은요. 네. 네 번째 모닝픽은 끝내 받지 못한 사과입니다. 네, 네 번째 모니픽은 좀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네, 일본군 위안부의 진상을 국내외에 알리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에 앞장서 왔던 길원옥 할머니께서 향년 97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평생의 염원이었던 위안부 사과를 받지 못한 채 돌아가셔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240명인데 길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생존자가 7명으로 줄어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길원옥 할머니는 13살 어린 나이에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중국 만주의 위안소로 끌려간 뒤에 고초를 겪었는데요. 1년 뒤 병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또 가난한 집안 살림을 도우려 1942년에 또 중국으로 갔다가 위안소에 다시 끌려갔습니다. 해방 뒤 귀국한 길할머니는 1998년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로 신고한 이후에 일본군 위안부의 진상을 국내외에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길할머니의 빈소는 인천 연수구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발인은 오늘 오전 9시 30분입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오늘 모닝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서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범죄자들이 제대로 된 죄값을 치를 때까지 우리의 정당한 분노를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분노 유발자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무인 점포가 많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집, 무인 문구점 네.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맞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아무래도 고정 수입만으로는 생계가 어렵다 보니 엔잡러를 꿈꾸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현실이 그 고충이 또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두 분을 모시고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변호사 그리고 신인선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인 점포에서 크고 작은 절도 사건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는 익히 들었습니다만은 이 네. 절도 외에도 정말 민폐 손님들이 별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래서 점주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죠. 네, 절도는 물론이고요. 이게 물건을 부수고 오물 테러를 하고 애정행각을 벌이다가 발각된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무인 사진관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발각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CCTV가 어디든지 다 있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으로 그런 민폐를 저지르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은 그 행동이 잘못된 줄도 민폐인 줄도 모를 겁니다. 이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지 그곳을 치우지도 않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들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만드는 이 민폐객들의 민낯을 샅샅이 봤냐고 아주 그냥 샅샅이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야, 오늘 인선 씨의 활약이 기대되는데요. 기대해도 되죠? 너무 열받아서 기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열받게 해주세요. 예. 자, 그럼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 바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분노 유발자 주제입니다. 자영업자 울리는 민폐객, 그 중에서도 무인 점포 천태만상입니다. 네, 제가 자신 있게 모아본 무인 점포 민폐 첫 번째는요. 상습 절도입니다. 말 그대로 상습적으로 물건을 이렇게 훔치는 거죠. 네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지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 근데 CCTV가 24시간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알 텐데도 간도 크지 어떻게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간이 커요. 이게 물건을 그냥 들고 나가거나 1,000원어치 물건인데 500원만 넣고 나간다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양한 꼼수들이 등장했는데요. 화면 함께 보여주세요. 자, 대전에 있는 한 무인 점포입니다. 두리번 거리다 한 남성이 바구니에 물건을 가득 담고 결제를 하나 했더니 이게 자세히 보니까요. 휴대전화 그냥 대기 화면입니다. 저기 카드가 떠야 이제 결제가 되는 건데 결제하는 척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결제하지 않은 채 남성은 유유히 가게를 빠져나갔는데 여기서 다가 아니고요. 나흘 뒤 이 남성이 또 나타나서 결제를 하나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들으셨죠? 그러니까 결제가 되지 않았다는 경고음이 들리지만 그대로 물건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게 그냥 들고 나가려다가 CCTV를 의식하고 결제하는 척하고 안 되니까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미 뭐 한 번 시도를 했는데 별탈 없이 지나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며칠 뒤에 또 찾아와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물건의 바코드를 등록을 한 다음에 취소를 해놓고 결제를 하는 것처럼 핸드폰을 댔다가 그냥 가는 수법이었고요. 이 점주가 파악한 것만 총 8차례였습니다. 이 해당 점포는 모두 8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이 덜미를 잡혔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계속해서 범행을 했을 겁니다. 같은 매장에서 8번이나 방문해서 이렇게 털어갔다는 건 정말 나쁜 의미로 정말 대단하십니다라고 할 것 같은데 한술 더 떠서 다음에는 또 키오스크를 통째로 뜯어갔다는 것도 발견됐다고요. 그렇죠? 키오스크는 이제 주문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고예요. 그 안에 돈도 있고 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걸 훔쳐갔다? 그러면 금고를 훔쳐간 건데 자, 키오스크를 훔쳐간 간 큰 도둑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자,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무인 점포에 검은색 후드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공구로 키오스크를 열려다가 생각대로 되지 않자 잠시 뒤의 행동 보세요. 밖으로 나가 망을 보던 일행과 상의를 한번 하는데요. 그 후 다시 무인 점포로 들어옵니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자 물건을 고르는 척 연기를 하던 남성. 결국 키오스크를 강제로 열어 현금을 들고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벌건 대자제.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해도 CCTV가 있는 걸 버젓이 알 텐데 저런 행동을 합니다. 그냥 막가자는 거죠. 네. 시침이 뚝 떼고 다른 손님이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만약에 사장님 보고 계시지 않았다면 이게 네. 나중에 아셨잖아요. 그럼 그때 알았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싶은데요. 정말 이거는 변호사님 큰 범죄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이 절도범들 붙잡혔고요. 이 가게 외에도 경기 의정부와 노원구 상계동 일대를 털어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피해액은 200만 원 가량이라고 하는데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3인조로 함께 절도죄를 범했기 때문에 특수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될 텐데요.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 또 결제기를 강제로 열면서 결제기가 파손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손괴죄도 성립합니다. 그리고 앞서 결제하는 척만 하고 8번 동안 반복했던 그 절도 남성 어떤 처벌을 받게 됐나요? 네, 그 남성 역시 절도죄가 성립하고요.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절도죄 법정형의 2분의 1이 가중된 범위에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상습성이라는 건 전과가 없더라도 그 범행의 동기, 횟수, 방법 등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더 무서운 건요. 이런 절도 행각이 일부 10대 사이에서는 놀이처럼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무인점포 절도범의 연령대별 비중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10대가 57.3%로 무려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 있죠. 2023년 12월인데 서울과 수도권 등지 무인 점포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은 일이 벌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범인이 중학생들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범행 당시 그 CCTV 화면엔 중학생이라고는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대범한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한 중학생이 계산대 위에 가방을 올려놓습니다. 그 안에서 뭘 꺼내나 했더니 자, 몽키 스패너와 망치가 나왔습니다. 중학생 가방에서 저런 공구가 나올 리가 없는데 완전 계획 범죄를 했네요. 네, 이 중학생은 능숙한 솜씨로 공구를 내려치더니 키오스크를 단숨에 열었고요. 안에 있던 현금을 꺼내서 역시나 사라졌습니다. 속도를 보니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 한 차례 망설임도 없이 저지른 범죄 모습에 놀랍습니다. 그리고 밖에 망을 봐주는 친구들까지 같이 있었다고요? 네, 이 공범이 7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함께 몰려다니면서 무려 21차례나 범행을 했는데요. 피해액은 87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청소년들은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을 했고요. CCTV가 있는데 얼굴도 가리지를 않아요. 어머머. 이게 대범한 건지 무모한 건지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들이 중학생이란 말이죠. 제대로 처벌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중학생이면 14살에서 16살 정도의 나이일 텐데요.
이 8명의 중학생 중에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도 한 명 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촉법소년이라는 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거든요. 그래서 이 한 명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고요. 이 나머지 7명의 경우에는 이 5명 이상이 공동해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역 2년 이상, 징역 20년 이하 이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 이 미성년자의 절도에 대한 판결들을 살펴보면요. 좀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때 제대로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이것도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으면 그 죄에 대한 벌을 제대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그 죄값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니까 이거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네, 이게 반복되지 않고 반성을 하면 좋겠지만 반성은커녕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기를 신고했다고 오히려 보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보시죠. 자, 지난 2022년 한 무인 점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남성이 가게로 들어오더니 진열대 물건을 마구에 집어넣는 등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답니다. 주인은 없었지만 옆에 있던 손님이 안절부절하며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더니 여기 사장이 자기를 절도한 걸로 신고해서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 보복 범죄는 진짜 확실하게 응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누가 무서워서 신고를 하겠고 누가 제대로 죄값을 매기겠습니까? 네.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어디 가서 화풀이를 합니까? 이 사람은? 제 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와가지고 쪽지 한 장 달랑 남겨놔서 그냥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만 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손님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영업 방해도 하고 이러면은 사장님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것도 엄연한 보복 범죄 맞죠, 변호사님? 안타깝게도 보복을 목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보복 범죄로 해서 법정형이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요. 이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일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법정형을 아주 높여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이 모든 보복 범죄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살인,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이러한 보복 목적은 양형에 반영이 돼서 보복 목적이 없는 절도죄보다 강하게 처벌이 될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 무인 점포에 대한 그 상습 절도 사례들을 봤고요. 무인 점포에 대한 민폐 손님 두 번째는 또 어떤 손님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마음을 조금 더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한 무인 점포 민폐 두 번째, 대소변 테러입니다. 대소변 테러라면 그 업장에 가가지고 볼일을 본다 이런 얘기입니까? 안타깝지만 맞습니다. 지난 1월에 대변 테러를 당했다는 한 무인 인형 뽑기 점포 사장님의 사연이 알려졌는데요. 보시죠. 5년째 무인 점포를 운영 중인 사장 A씨는 한 남성이 인형 뽑기 기계 바로 앞에 대변을 보는 모습이 담긴 CCTV를 보고 분노의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살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심지어 손님도 아니고 애초에 볼 일만 보러 왔다면서 그리고 초등학생이라 신고를 해도 처벌이 없을 테니 직접 잡겠다고 단단히 벼르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뭐 어린 아이라서 좀 급했다 해도 카페나 뭐 상가 화장실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용해야 될 텐데 이거는 상식 밖의 행동이죠. 아니 그 지금 이제 어린애라고 그러니까 어린애면 그래요. 뭐 100번 너무 급했나 보다. 네. 근데 2022년 6월에 경기도 김포시 한 상가 내 무인 인형 뽑기 방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보시겠어요? 사장 A씨는 오전 11시쯤에 한 손님으로부터 가게 안에 냄새가 너무 난다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평소에 깨끗하게 업장 관리를 잘 해온 곳이라 의아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바로 CCTV를 돌려본 A씨는 경악을 했는데 신고 전화가 있기 전날 저녁에 흰 옷을 입은 한 여성이 다급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매장 구석에서 볼일을 보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나가 버린 겁니다. 아니 뭐 술에 취한 거예요, 뭐예요? 이게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면 아무리 급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이럴 수가 없고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볼일을 봤다 하면 이것도 100번 양보해서 뒤처리를 본인이 했어야죠. 그렇죠. 거기까지만 했어도 조금 덜 열받았을 텐데. 그리고 사장님이 가게로 바로 달려갔더니 그걸 발견하고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뭐 손님들이 또 오죽했으면 또 신고를 했을 거고 그걸 밟았으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가지로 봤을 때 물질적 보상, 뭐 정신적 보상이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이 상가 주인은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청소 비용은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인정 금액이 좀 적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손님이 들어왔다가 이 오물을 밟아서 뭐 신발이 손상되는 등 청소 비용이 필요했다라는 사정이 있다면 이 손님은 상가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거고요. 이 상가 주인은 그 여성을 상대로 손님에게 배상한 비용을 청구하게 될 겁니다. 결국 경찰이 수소문 끝에 이 여성 용의자를 잡았어요. 네. 그래서 자백을 받았는데 뭐라고 진술했습니까? 별다른 사연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용변이 너무 급했다, 생각이 짧았다, 죄송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당초 경찰은요, 이 여성에 대해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이 오물이 청소로 다 치워졌고 그리고 인형뽑기 기기가 파손된 정황도 없어서 이 혐의를 적용하기가 애매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범죄처벌법상 혐의를 검토를 해본다고 하는데요. 이 경범죄처벌법상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장소에 뭐 용변을 보면 노상방뇨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그리고 못된 장난 등으로 이 업장의 업무를 방해하게 되면 경범죄처벌법상의 업무방해에 해당돼서 벌금 20만 원 이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장님이 이 일 때문에 청소업체를 또 부르셨고 그리고 냄새 제거 이런 특수 청소까지 비용을 해서 5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속상한데 이 부분은 피해 보상을 좀 받을 수 없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소 비용은 당연히 받아야 되니까 특수 청소가 필요했던 경우에 그 비용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특수 청소라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하루 동안 업장을 열 수 없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그 하루의 영업 손실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황당한 민폐 손님들이 참 많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제대로 남의 재산을 부숴버린 그런 민폐 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씨. 네, 무임점포 민폐 손님 세 번째는요. 재물 손괴입니다. 제가 본 것 중에 좀 역대급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건 개요 좀 소개해 주세요. 자, 인적이 드문 새벽 4시입니다. 한 남성이 소화기를 들고 코인 세탁소에 나타나더니 마치 투포환을 던지듯 소화기를 세탁소 안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세탁소는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이거 보니까 뭐 작정을 하고 소화기를 들고 온 모양인데 아니 왜 무인 코인 세탁소에 이런 짓을 했을까요? 네, 알고 보니까 이 사건 발생 며칠 전에도 이 남성이 세탁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5일 전에 있었던 일을 보시면요. 이 남성은 의류를 가져와서 빨래방에서 빨래를 했습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에 식사도 하고 심지어 술도 마셨습니다. 그런데 세탁이 끝나고 건조기에 옷을 넣으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 남성은 단돈 500원만 넣고 건조기를 돌립니다. 시간당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다 보니 건조기가 금방 멈췄겠죠. 그렇죠. 보통 충분히 돌리려면 3, 4천 원 정도는 넣어야지 마르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건조기가 멈추고 옷을 꺼내본 남성은 이 옷이 덜 말라 있으니까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합니다. 내가 500원을 넣었는데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이 업주가 500원짜리 여러 개를 넣으라는 뜻이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네. 그랬더니 이 남성은 빨래방을 처음 와봐서 몰라서 그랬다. 얼른 와달라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전화를 마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몰라서 그랬다니까. 네. 이거 설명해줬고 이해를 했을 텐데 근데 왜 갑자기 행패를 부린 거예요? 네, 이 통화 내용만 보면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전화를 끊자마자 이 남성의 태도가 180도 변합니다. 갑자기 욕설을 하더니 업주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욕설을 하고요. 그리고 세탁소 테이블을 던지는 난동까지 부렸습니다. 심지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거기서 술을 마셨다고 그러는데 술에 취한 겁니까? 아니 뭐 아무리 술에 취해도 그렇지 어떻게 난동을 부리고 경찰한테까지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거죠. 이 할 수 있는 모든 난동은 다 부렸습니다. 거기서 뭐 테이블 던진 걸 비롯해서 심지어 의자로 경찰차까지 내려쳤고요. 와, 그리고 결국 경찰이 테이저건에 맞고서야 이 난동이 멈췄습니다. 이 남성이 파손한 집기들 재산 피해 금액은 2,100여만 원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분에 못 이겨서 며칠 뒤에 또 나타나셔가지고 아까 보셨다시피 유리창에 소화기를 던진 거였거든요. 근데 일자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경찰에게 제압당해서 경찰서를 갔을 거란 말이죠. 뭐 의자로 뭐 경찰차를 뭐 부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런 일을 하고 나서 5일 뒤에 보복 범죄를 저지른다? 야, 이것도 네. 상식적입니다. 갔다 그냥 나왔다는 거잖아요. 오일치. 그렇죠. 체포가 됐었는데 구속이 되지 않아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5일 뒤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건데요. 이 남성 알고 보니 전과가 많았습니다. 2015년부터 강도상해, 특수절도 등으로 전과가 여럿 있었던 이 남성은요. 이 1차 범행 당일에는 주차된 차량을 빗자루로 내려쳐서 부수기도 했고요. 운전 중에 시비가 붙은 운전자의 상대를 폭행해서 불구속 수사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범행 당일에는 오토바이 절도까지 벌였습니다. 아니 이런 전과가 있는데 그 이런 일을 또 벌였으면 네. 이게 위험 인물인데 경찰이 데리고 가서 이렇게 조회하면 다 나올 텐데 그냥 보냈어요. 그러니까 5일 후에 가가지고 또 이런 짓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이 범죄가 문제이긴 한데 이 처리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 가서 500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게 안 됐으면 몰랐어. 8개를 넣어야 되는데 뭐 1개만 넣었으니까 네네.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이런 행패를 부립니까? 그럼요. 아, 근데 점포 사장님 입장에서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것 같은데 사장님이 좀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근데 불구속 수사 중에 범행을 다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더 엄중한 처벌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 특수손괴, 공용물건 손상, 폭행, 절도죄로 징역 2년이 선고됐는데요. 이 범인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아니 또 심신미약이에요. 또 심신미약입니다. 이게 인정되면 형이 좀 가벼워질 텐데 네, 법정에서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도 기각이 됐습니다. 오. 네, 하지만 이 보복 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복 범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범죄라도 이런 범죄의 목적이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면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정말 까도 계속 나옵니다. 제가 준비한 무인점포 민폐 유형 4번째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은밀한 데이트입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충격적인 글이 있었어요. 이게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인 사진관 운영 중인데 못 해먹겠습니다. 그 어떤 내용인지 무인 사진관 내용이니까 우리 셀카 여신 장혜인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부산에서 무인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A씨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고 해요. 빨리 와서 CCTV를 좀 확인해보라는 아내의 다급한 말에 CCTV를 봤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관 부스 안에서 20대로 추정되는 그 커플이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인 사진관이면 어린 학생들도 와가지고 사진 찍고 이러는 곳인데 이거 그쵸. 그야말로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와, 근데 사장 A 씨께서 CCTV로 확인한다면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셨는데 택시를 타고 사진관으로 바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1분 차이로 놓쳤답니다. 네, 근데 정말 분통이 터지는 게요. 이 택시로 이동하는 동안 CCTV를 핸드폰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걸 봤더니 이 커플은 관계 후에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줍고 아무렇지도 않게 옷매무새를 가다듬었고요. 밖으로 나와서 다른 커플하고 마주쳤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외모 체크를 한 다음에 이 사진관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이 A씨가 도착한 뒤에 현장을 살펴보니까 그 커플이 남기고 떠난 채모와 체액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하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드셨을까요? 어쨌든 사장님이 치우러 가셨을 텐데 네. 아 이거 정말 막 화가 납니다. 아니 어떻게 그 공간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거기 뚫려 있는 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쵸. 결국 A 씨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게를 접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번 사건 외에도 부스 안에서 소변을 보는 손님, 의상 바구니에 구토를 하는 손님,
그 받침대를 파손한 손님 뭐 그간 많이 시달렸다고 하시는데 5만 장이 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정말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질어질합니다. 그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누리꾼들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보실까요? 순간의 욕정만 채우려 하는 건 짐승들이나 하는 짓. 이젠 부스 안에 성관계 금지 안내문까지 써붙여야 할 판. 끝까지 찾아내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 받으세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처벌이 가능하겠죠, 변호사님? 네,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찾는 게 문제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와 채액이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뭐 용변 보는 사람 뭐 해가지고 쭉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개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 얘기를 저희가 한 겁니다. 근데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예. 네,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고 그걸 저희가 지금 분노 유발자들에서 전해드린 어이가 겁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인 점포를 연 그 가게 주인 분들은 다른 일이 있으면서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그걸 했을 텐데 네, 아우 이런 꼴을 당하면 정말 정남이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관리자가 현장에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서 무인 점포가 범죄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처벌이나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상주 관리자가 없는 탓에 이 절도와 같은 피해가 발생이 돼도요. 뒤늦게 신고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거죠. 또 CCTV 하나만 보고 범인을 잡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을 가리면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CCTV로 용의자를 잡기 위해서는 일선 지구대는 물론이고 형사분들까지 일일이 그거 CCTV 하나만 가지고 의지를 하셔야 되는데 인력 손실도 만만치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무인 점포 업주들이 결제기 내부에 뭐 경보기를 부착하는 등의 최소한의 방범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무인 점포에 입장할 때부터 카드를 대고 그걸 들어가서 그 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이런 방법들을 도입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피의자를 잡고 나서도 처벌을 하려고 보니 지금 법 상황이 그런지 네. 법 체계가 그런 건지 경범죄 정도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런 범죄가 끊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 야 그래 봐야 금방 나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인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도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무인 점포에 대한 이러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관용보다는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민폐 손님이 올까 노심초사하며 CCTV만 보고 있는 자영업자분들 힘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이게 사례가 또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한 번 더 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울리는 민폐객들 두 번째 이야기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죠.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돈 얘기 좀 하겠습니다. 머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을 만나볼지 기대되는데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요. 수입이 3배나 증가했는데 저축할 돈이 없습니다. 라는 사연 준비했습니다. 아니 수입이 3배가 증가했는데 저축할 돈이 없다고요? 왜 없는 거죠? 뭐야 그러면 네. 이걸 다 쓴다는 얘기예요? 3배. 야, 저 김현우 소장님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에 대한 네. 추리 아까 힌트를 네. 딱 주셔가지고 좀 오늘 좀 쉽네요. 이게 뭐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예. 갑자기 막 사업이 잘 돼요. 그러니까 수입이 막 늘어나고 네. 살림이 넉넉해. 네. 그럼 어때요? 많이 써. 그렇죠. 그럼 해법이 뭐냐? 많이 안 버시면 돼요. 평소처럼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더 전에처럼 벌어. 행복했던 시간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어우 깔끔하네. 시간 남았는데 그럼 끝난 거예요? 오늘 끝났습니다. 엄청 예. 뭐 솔로몬인 줄. 이렇게 완벽한 거. 좋습니다. 수입이 늘어서 지출이 드니까 그럼요. 수입을 줄여라. 예.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 해결. 네. 예. 하지만 그게 백. 네.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3배라고 하니까 그거는 좀 약간 아쉬울 것 같고 제 네. 입장에서도 3배가 늘어났으면 저도 뭔가 좀 이 고민을 할 것 같은데 뭐
사실 많이 버는 만큼 많이 저축하면 된다라는 1차원적인 저의 생각? 근데 그게 말이 쉽지. 많이 벌면 많이 쓰고 싶고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그걸 좀 참아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뭐 살찌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적게 먹고 운동하세요.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거와 맞아. 지금 같은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하면 S대 갈 수 있습니까? 뭐 열심히 공부해라.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세요. 뭐 이러고 있어요.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뻔하지만 실천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맞아요. 이게 수입이 그 뭐 30만 원 증가해도 사실은 이제 우리 이 직장인들 같은 경우 연봉으로 따지면 360만 원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무려 수입이 3배가 증가했다고 하니까 이 삶의 질이 아마 수직 상승했을 겁니다. 평상시보다 여유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먹어보고 싶었던 옷들도 뭐 사 입고 뭐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도 사 먹고 입고 싶은 옷도 사 입고 뭐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씀씀이 늘어나는 거 진짜 순식간입니다. 맞아요. 뭐 쓰는 건 저도 자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잠그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5,000원짜리 커피를 매일 한 잔씩 마시다가 갑자기 저가 커피 마시라 그러면 그것도 조금. 그렇죠. 그리고 뭐 기분 낼 때 뭐 비싼 옷들도 좀 사다가 갑자기 옷을 못 사게 된다. 그럼 그것도 조금. 이런 부분에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이사 갈 때 그렇잖아요. 그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점점 맞아요. 넓혀가는 거는 뭐 너무 좋고 되는데 네.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 가려면 뭔가 껄쩍지근하죠. 네. 이게 뭐 적절하게 예를 다 들어주셨는데요. 이제 늘어난 씀씀이 줄이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며칠에 한 번씩 하던 외식도 줄여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냉장고 파먹기라고 하죠. 냉장고 안에 쌓여 있고 안 먹던 음식들 이런 거 먹어야 되고 또 뭐 친구들 만나면 당연히 뭐 유흥비라든가 이런 비용들 지출 많이 늘어나니까 이거 줄이려면 만나던 사람들도 또 안 만나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삶의 패턴이 또 확 바뀌게 될 텐데 오늘 사연 주신 분의 나이대를 보니까 40대세요. 40대라고 하면 사실은 이 가구의 소득도 가장 높은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또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도 상당히 많은 시기입니다. 경력이라든가 전문성도 높아져서 많은 돈을 버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이 자녀들의 나이가 좀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교육비도 많이 지출하는 만큼 그만큼 이제 쓰는 돈도 늘어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장 많이 벌고 많이 쓰는 세대라고 하셨는데 네. 40대면 이제 뭐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X세대 아니겠습니까? 뭐 옷을 이렇게 입으면 좋거든요. 막 이런 거 옛날 많이 명대사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소장님도 X세대 아니신가요? 저는 X세대이자 MZ세대 M의 끄트머리에 걸쳐 있는 맞아요? 이악물고 MZ세대라고 하는 네. 아닌 것 같은데. 아니 MZ세대는 저랑 장혜인 아나운서 우리 우리는 확실하죠. 양띠 있어요. 91. 아니 요즘에는 뭐 이렇게 세대를 따져요. 뭐야 그럼 나는 새마을 세대. 우리 세대 따지지 맙시다. 그렇죠. 뭐 MZ 세대, X 세대 뭐 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런가요? 우리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다예요. 인선 씨. 네. 괜찮아요. 소장님 MZ세대 인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 사연자분이 수입이 3배 늘었다고 했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왜 돈이 없을까? 그러니까요. 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소장님. 뭐 제가 앞서 40대가 소득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소비도 많이 하는 그런 이 세대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수입 대비 3배나 늘었다? 그런데 저축이 안 된다. 당연히 저축도 증가를 해야 되는데 저축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뭔가 분명히 잘못하고 계신 걸로 보이거든요. 늘어난 만큼 자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뭐 3배 정도 늘어나면 뼈를 깎는 노력 정도는 아니라 조금만 노력을 하셔도 이 자산을 증가시키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해라. 네. 오늘 소장님의 뼈 때리는 조언. 네. 같은 뼈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늘어난 수입만큼 돈을 펑펑 썼을 거다라는 게 모두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오늘 사연 궁금해집니다. 꽁트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11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얼마 전부터 일이 잘 풀려서 수입이 작년에 3배 정도 늘었지요. 이제 성공거대에 올라섰으니 좋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해야지. 그동안 못해준 거 가족들에게 다 해줘야지 그랬는데 현실이 그게 아니었어요. 여보, 우리 이번 달도 월급이 통장을 그냥 스쳐 지나갔네. 통장 됐어. 아니 봐봐. 아니 우리 내무부 장관님 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잠깐만.
아 지금 여보 내 탓하는 거야? 아니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 아니 돈을 들어오는 대로 통장에 다 넣어두는데 생활비 관리 우리 장관님께서 하신다면서. 아니 들어오는 대로 그냥 족족 다 나가는데 관리를 하고 말고 내가 그럴 게 어디가 있어? 아니 말 나온 김에 내가 한번 묻자. 아니 대체 자기 카드값은 이거 봐 일시백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내가 그렇게 많이 썼다고? 자기 카드? 아니 우리 가족들이 같이 쓰는 가족 카드지 무슨 내 개인 카드야? 그걸로 같이 밥 먹고 배달도 시키고 다 하잖아. 밥? 아니 솔직히 우리 엔겔 지수가 너무 높아. 뭐 나나 애나 그 얼마나 먹는다고. 밥값 때문에 우리 그 기둥뿌리 뽑히겠어 아주.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라고 있지. 거기서 제일이 식이야. 자기 맨날 다이어트 한다면서 풀떼기 차려주는데 내가 배가 부르겠냐? 아니 그렇다고 해서 먹지도 못할 거고 시키고 그거 다 남아서 모자라서 또 야식 먹고. 아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 있잖아 식탐이 너무 많아. 좀 줄여. 내가? 아니 자기가 나 옷 사주는 것도 하나도 안 맞고 야 근데 그거 내 거 아니야. 그거 웬만하면 내가 그것도 옷 입고 그러는 거지. 옷을 사주면은 나한테 맞춰주는 걸 사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사주는 옷에 맞게 그 살을 빼면 되잖아. 자기부터 다이어트해. 택배 다이어트. 솔직히 매일 오는 택배만 줄여도 돈 아끼고 남겠다. 아주 옷방인지 택배 창고인지 잘 모르겠어. 아우 저기 안 뜯은 택배 상자만 몇 개잖아. 아 나 또 이거 또 뒷골 땡기게 하네. 아니 그거 쓸 거야. 내가 그거 다음 달에 그거 다 쓸 거라고. 한 달 전에. 필요해서 산 건데 그리고 그거 뭐 나 좋으라고 샀어. 내 거 하나 없어 열어봐. 그 다 우리 가족들 위해 산 거야 그거. 아 그래 말을 맞아 말을 말아. 맨날 싸워요. 매일 이렇게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것도 지쳤습니다. 돈 관리를 좀 잘 해달라고 한 것뿐인데 말만 나오면 싸우니 우리 부부 둘 중 누가 더 문제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가족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장님? 남편이 일한 돈은 급여 통장에 넣어두고 카드만 썼고 이 급여 통장은 또 아내가 관리한 거고 근데 둘 다 씀씀이는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통장이 텅장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는 거고. 아니 근데 지금 이 택배 부부는 그냥 네. 저희 부부 얘기인 줄 알아가지고 제가 연기하면서 이거 큰일이다 싶었는데 우선 1차적으로 야무지게 살림을 하지 못한 뭐 아내의 탓을 뭐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지출 계획이라는 건 부부가 같이 세워야 하는 부분이어서 남편도 뭐 딱히 잘한 건 없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저에게 네 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아내를 너무 사랑한 죄, 아내를 너무 믿은 죄 그것밖에 없다고 말할 거예요. 몰입했나요? 네. 눈물 날 뻔했어요. 아 근데 남편은 아내가 돈을 잘해주겠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무부 장관님이라고 한 거 보면 전권을 다 주신 거 아닙니까? 아, 전권을 다 줬다면 어떻게 쓰든지 이 상관을 안 해야 되는데 보니까 두 분 지금 네가 더 쓰냐 내가 더 쓰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남편 말이 누가 더 문제인지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보기에는 둘 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보입니다. 이 싸우기만 할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지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이는데 물론 이제 누구 탓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고칠 수가 있으니까 네. 뭘 잘못했든지 파악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부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이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부에 대한 현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부부고요. 남편 외벌이로 월 수입 1,200만 원이 있습니다. 자산은 전세 대출 2억 원이 포함된 6억 원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요. 금융 자산은 5천만 원이 있습니다. 네, 외벌인데 수입이 1,000만 원이 넘어요. 오호. 40대인데 능력자신데요. 그리고 아이도 하나니까 좀 여유가 있어서 저축할 만한데 저축을 못한다. 그죠? 네. 아, 근데 서로 카드값 많이 나오는 걸로 언성을 아까 높이신 거 보니까 네. 계획 없이 소비를 하신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이 1,200만 원의 반만 해도 월 수입이 600만 원은 저축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아까운데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외벌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1,200만 원 번다? 이거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자산도 그런데 모아놓은 돈을 보면 뭐 전세보증금 대출 빼고 4억 원, 그리고 플러스 금융자산 5천만 원. 이 정도, 작년에는 지금의 3분의 1 정도의 소득이었는데도 이 정도 모아두신 걸 보면 꽤 잘 모은 걸로 보입니다. 또 네. 사업을 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의 소득이 얼마나 잘 유지가 될 것이냐도 중요한데요. 만약에 계속 유지가 가능하다면 앞으로 돈을 모으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네. 문제는 이분들의 소비 행태가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잘못된 것 같다라고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수입이 꽤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세에 거주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그러네. 상태예요. 네, 일단 이분들 원래 계획을 보니까요. 수입이 늘어난 만큼 그 돈으로 전세 대출 있는 거 요거 상환하고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그 돈으로 전세 보증금 빼서 합쳐가지고 집을 사자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을 한다라는 계획하에 살펴보면요. 현재 전세 보증금 6억 원 중에 4억 원이 지금 내 돈이잖아요. 여기 이 돈을 시드머니로 활용을 하고 뭐 10억 원짜리 집에 4억 원은 내 돈, 나머지 6억을 대출을 받는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30년 만기로 연 3.5% 금리 대출을 받게 되면 한 달에 한 270만 원 정도를 갚아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직장인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지금 1,200만 원 번다고 하셨잖아요. 1,200만 원 중에 대출 원리금 270 빼더라도 900만 원 넘는 돈이 남거든요. 생활비도 사실 충분하고 저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상태로도 충분히 집을 살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집을 먼저 사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매달 300만 원 넘는 돈, 300만 원 가까운 돈이 대출 원리금으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무리가 없겠죠.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축을 못할 정도로 뭐 버는 족족 다 쓰고 있다 이러시니까 아직까지 이 300만 원 대출 원리금 상환하는 거에 대해서 엄두를 못 내고 계신 것 같아요. 이쯤에서 이분들의 저축 상황, 어떻게 지금 남는 돈을 저축하고 계신지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가족의 현재 저축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수입 1,200만 원인 이 가족 저축은 총 12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10% 하는 거. 네, 정기 적금에 월 70만 원 정도 넣고 있고요. 주식 등의 투자 월 30만 원, 또 남편과 아이 이름으로 각각 청약 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총 20만 원. 아니, 이게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그 1,200만 원을 버는 거에 비해서 저축 액수가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은데 1,200만 원 벌어서 다 어디다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보시면 이제 소득 대비 10% 저축하고 계신 건데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외벌이합니다. 뭐 3인 가구입니다. 그러면은 일반 직장이다, 근로소득자다. 10% 저축하신다? 그래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1,200만 원 벌면서 10% 저축하고 있다. 120만 원 저축하고 있는 건 이거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많이 벌면 그만큼 많은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지출을 늘리느라 그 기회를 전부 다 발로 걷어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가족의 경우에는 월 얼마 정도 해야지 잘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저축률이라든가 저축 금액 이거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준 같은 건 없어요. 또 특히나 요즘에 워낙 또 물가도 비싸고 월급 빼면은 모든 것도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외벌이의 3인 가구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저축하셔야 됩니다라는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문제는 이분들이 수입이 늘기 전에 어때 왔었느냐. 이 3배가 되기 전에도 대출을 크게 늘어나지 않고 생활 잘 해오셨고 심지어 돈도 잘 모으셨잖아요. 빚 없이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전세자금 대출 제외하면은 다른 대출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그 400만 원 정도 되는 소득으로 잘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네. 늘고 나서 그 늘어난 800만 원을 1년 동안 저축하면 1억이 넘거든요. 네. 그 돈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 건지 그 상황을 한번 봐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선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요 58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비 260만 원 그 내역을 보시면 사업비 100만 원, 관리비 30만 원, 통신비 30만 원, 차량 2대 교통비 25만 원, 남편과 아내 보험료 합쳐서 75만 원이 나가고 있고요. 변동비를 보시면 변동비 내역이
없습니다. 아내 카드 값으로 월 400만 원, 남편 카드 값으로 월 370만 원 나가고요. 이렇게 해서 총 지출이 월 1,088만 원입니다. 아, 이게 어디다 쓰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카드로 쓰니까 네. 카드 총액만 알지 오. 세세하게 이게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 넘게 진짜로 쓴다는 거네요. 이게 좀 저 지출 내용 보니까 좀 이게 심각한데.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각자가 지금 뭐 거의 400, 300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진짜 카드가 문제네요. 네. 아까 저희가 연기했을 때도 서로가 어디에 쓰는지 정확하게 말을 못 했거든요. 그냥 경각심 없이 막 쓰신 것 같아요. 네, 너는 먹는 데 쓴다. 아니, 너 그치. 택배부터 줄여라. 이게 사실은 어디에 쓰는지 서로 모르고 그냥 비난만 하는 것 같은데, 쓸 때 쓰더라도 어떤 항목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는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갑자기 수입이 늘다 보니까 그냥 씀씀이가 확 늘어나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되는데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장님,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분들 세배 전에 400만 원 버셨을 때 어떻게 생활하셨을까요? 궁금하죠?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네. 보자고요. 이렇게 수입이 늘어나기 전에 이 가족은 어떻게 생활을 했던 건지 지출 상황, 그때 지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 수입이 400만 원이던 시절입니다. 정기 적금 월 50만 원. 고정비 200만 원이었고요. 사업비 85만 원, 관리비 30만 원, 통신비 30만 원, 교통비 15만 원, 보험 40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변동비가 보시면 150만 원이었는데요. 이때도 뭐 그냥 카드로 쓰긴 했습니다. 남편 용돈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생활비 등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남편이 30만 원으로 산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갑자기 카드 값이 370만 원막 370이요? 이러면 네. 수입이 3배가 느는 동안 남편의 지출은 10배가 는 거야. 뼈를 뼈 맞았는데요, 네. 그리고 관리비, 통신비는 비슷하신데 교통비, 보험이 적게 네, 나갔고요. 그다음에 고정비가 이땐 200만 원인데 수입 3배 때는 또 260만 원. 가장 많이 달라진 거는 변동비인데. 맞습니다. 네. 이제 보험료도 사실은 많이 나가요. 기존엔 40만 원 나가던 게 조금 더 이제 돈 좀 버니까 여유가 어느 정도 생겼는지, 아니면 좀 불안하다 생각을 하셨는지 보험료도 많이 늘어났고, 근데 기존에 이제 쓰시던 걸 보면 3인 가구에서 50만 원씩 저축을 하신 거면 저축률은 한 12.5% 정도. 이게 뭐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외벌이잖아요. 그리고 뭐 3인 가구 아이도 키우고 있으니까 이 정도 또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게 이 잘못된 지출도 안 보이고요. 다만 이제 지출 중에 문제가 되는 게 나머지는 카드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생활비의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도 않고 있고, 그러니까 통제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엔 쓰고 남은 돈 저축한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소득이 늘면, 이렇게 쓰고 남은 돈 저축할 때 소득이 늘면 당연히 쓰는 돈도 많아지니까 네. 저축할 돈도 부족한, 그러니까 지출이 늘어나면 소득이 늘어나면 지출만 늘어나지 저축은 안 늘어나는 그런 이 상황이었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결과가 온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 네. 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은 이 남편 그 식탐 좀 조절해야 돼요. 지금 아내분이 너무 음식에 많이 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집은 세부 내역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편의 영수증을 봐야 또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남편 영수증 한번 보죠. 제가 남편분을 연기했으니까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값 총 370만 원입니다. 그중에 식비 250만 원, 직원 회식비 80만 원, 취미 생활에 40만 원 들어갔습니다. 심플하네요. 아니 근데 지금 식비가 250만 원이에요. 이게 생활비는 아내 카드로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거 개인적으로 이거 먹는 식비가 250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 장 보고 집에 필요한 건 우리 내무부 장관이 우리 아내에게 다 넘겼는데, 외식할 때 집 밖에서 남편 카드로 쓰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또 이제 제가 봤을 때 직원 회식비 80만 원 들어간 거 보니까 약간 오너로서 네. 약간 비즈니스도 하고 남자들끼리 네, 얘기도 나누고 하려면 또 비즈니스 값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쓴다. 네, 그런데 그렇죠. 이게 남편분의 입장에 빙의해가지고 얘기하려고 해도 이건 좀 너무 많이 쓴다.
직원 회식비 80만 원 정도 그래 일 때문에 쓸 수 있어 했는데 개인적으로 쓰는 식비가 250이다. 이거 뭔가 잘못돼 보입니다. 이 아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남편분이 원래 먹을 걸 좋아했다고 해요. 그렇다고 뭐 많이 먹진 않겠죠. 사람이 뭐 하루에 10개 먹을 수도 없는 거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다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비싼 음식 이런 것들은 좀 참고 절제하고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안 먹고 그랬던 게 많았던 걸로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좋아지니까 또 갑자기 좋아지니까 이 참았던 식탐이 폭발을 한 거죠. 심지어 이제 다 먹지도 못할 음식을 시켜가지고 세 가족 점심 외식비가 20만 원씩 나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간혹가다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먹다가 부족한 건 못 참아. 남더라도 네. 여유롭게 시키자. 그래서 세 명이서 가면 음식 하나씩 시키고 추가로 같이 먹을 요리 같은 거 하나 더 시키시죠. 어우. 물론 이제 얻어먹는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 만나면 참 좋지만 이게 매번 가족끼리 식사할 때마다 이렇게 된다면 외식비가 한 번에 20만 원씩 일주일에 3번만 외식해도 한 달 외식비가 240만 원 훌쩍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가는 게 제가 그 제 주변에 어떤 형님 돈 좀 벌었어요. 네. 돈 보니까 뭐가 좋아 그랬더니 밥 먹는 자리였는데 야 메뉴판에 오른쪽 숫자 안 봐도 돼서 좋아. 그냥 먹고 싶으면 그냥 아무거나 딱. 어? 근데 흔히 그런 것 같아요. 전에는 요 숫자를 봐야 되잖아. 요거 말고 요거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분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근데 이해는 합니다. 물론 뭐 어렸을 때 생각하면 지금 돈 좀 벌었을 때 뭐 먹는 걸로는 아끼고 싶지 않다 마음은 알지만 아내 입장에서 이거 한두 번이죠. 이거 반복되면 그러니까요. 이거 답답하고 화나요. 네. 맞습니다. 남편 연기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네. 어쨌든 식비가 좀 많이 나온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네. 근데 남편 입장에서 우리 아내에게 주장을 한 게 하나 있죠. 택배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네. 이것도 택배 다이어트가 정말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럼 아내의 카드 영수증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아내의 카드 값은 총 4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많죠. 네. 그중에서 인터넷 쇼핑 70만 원, 여우. 마트 장보기 85만 원, 의류비가 95만 원, 와이파. 필라테스 25만 원, 미용실, 네일 등 꾸민비 30만 원, 아이 학원비 60만 원, 아이 미용실 15만 원, 친구 모임 15만 원입니다. 야, 이거 뭐 생활비, 식비 빼고 나면 다 쇼핑, 옷값, 미용실 약간 이런 서비스 쪽에다가 네. 본인 약간 욕구를 채우고 있었네요. 네. 근데 차라리 제 입장에서는 좀 먹는 게 낫지 않을까? 먹는 게 남는 거라고 하니까 아니 건강하게. 그리고 이 댁은 보니까 두 분이 쓰는 돈에 비해서 아예 학원비는 검소하네. 그러니까. 원래는 반대가 될 텐데. 그러네. 네. 남편분이 뭐 먹는 걸 좋아하니까 먹는 거에 쓴다면 이분은 옷이나 뭐 가방 그동안 못했던 것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여유가 이제 생겼잖아요. 예쁜 옷도 사고 좀 꾸미고 싶고 네. 예쁜 옷 입으려면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맞아요. 필라테스 또 체형을 위해서 운동을 또 해야 하고 정말. 의료비는 또 뭔가 이런 가족들로 포함되니까 네. 사실 이것도 나만을 위한 소비로는 볼 수 그런 것 없습니다. 같아요. 네. 그 의료비 뭐 3인 가구 의료비인데 한 달에 그래도 95만 원은 좀 과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소비가 이미 이제 이 관성이 돼버린 것 같아요. 관성이 붙어서 습관적으로 먹고 쓰고 이 습관적으로 물건을 막 사는 거죠.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어느 날 택배가 왔는데 이거 뭐지? 누가 보낸 거지? 뭐 내가 시켰나? 그러니까요. 저도 딱 보니까 화장실에 클렌징 폼 하나 더 있더라고요. 맞아요. 2개가 더 와서 뭐지 언제 시켰지? 뭐 가물가물해요. 맞아요. 이랬다는 거는 사실 필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택배가 왔는데 바로 뜯어보지도 않고 뭐 하루 이틀 방치되고 있다. 혹은 택배가 오고 있는데 이게 기다려지지 않는다라는 건 당장에는 어찌 보면 불필요한 물건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니까 더 확실해지는 건 이거 두 분 다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아, 절제나 통제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쓰고 싶은 거 다 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자 이게 관건은 어떻게 네. 줄여가야 될지 이제 네. 좀 줄여봐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저희가 보기에도 카드 값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직원 회식비 같은 거 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지출들을 보면 뭐 늘어나지 않아도 될 소비가 늘어나는데 일단 남편의 카드 내역을 보시면 식비가 250만 원이었죠.
여기에 만약에 유흥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중에 일부는 용돈으로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고 실제 필요한 식비,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일하면서 드셔야 하는 거 외에는 용돈으로 구분해가지고 그 용돈의 규모도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용돈 30만 원으로 사셨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셔라, 30만 원만 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늘어난 소득 감안하면은 용돈도 조금 늘려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많이 양보해도 소득이 3배 늘었잖아요. 그럼 용돈도 3배 수준, 90만 원이 저는 이 마지노선입니다. 예전 용돈으로 그 안에서 식비까지 해결했다면 이제는 90만 원 안에서 식비와 용돈, 뭐 유흥비 이런 거 모두 해결을 하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70만 원에서 90만 원 되면 허리띠 졸라 매셔야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자동 다이어트. 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가족의 건설적인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아내는 뭘 하면 좋을까요? 일단 아내분은 인터넷 쇼핑, 마트 등등에서 뭘 사는지 좀 파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 쇼핑, 마트라는 거는 우리가 어디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물건을 샀느냐 그 방법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마트에서 생필품을 샀는지 아니면 마트에서도 옷을 판매합니다. 옷을 샀는지 의류비인지 뭔지 지금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어떤 지출을 하길래 이만큼이 필요한지부터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내무부 장관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외에 의류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 모두를 위한 지출이니까 요거는 따로 빼두시고 뭐 1년 예산을 정해서 그 안에서 가족 모두의 의류비는 해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내분이 지금 보니까 용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분의 용돈도 정해두고 그 안에서 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편 용돈비, 아내 용돈비 따로 정해두고 네. 가족 공동으로 쓰는 돈을 따로 지정해서 거기서 이제 해결을 해라. 약간 이런 거죠. 맞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외벌이든 맞벌이든 이 각자의 용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지금 상황에서 딱히 뭐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중에 뭐 지인의 경조사라든가 아니면 뭐 부모님의 소소한 의료비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아내분이 친정어머니 치아가 안 좋으셔서 임플란트 해드리고 싶다. 이거 내가 마음 같아서는 해드리고 싶죠. 그런데 이거 생활비에서 쪼개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남편한테 말해서 우리 친정어머니 임플란트 좀 해드리자라고 했을 때 남편이 반대할 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지금처럼 빠듯하면 그런 돈의 여유, 마음의 여유가 없거든요. 그런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좀 용돈을 정해 두시고요. 그 안에서 아껴가면서 각자의 나름대로 비상금을 좀 모으셔야 됩니다. 남편은 아무래도 지금 사회생활 하고 계시니까 뭐 용돈을 좀 많이 쓰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가지고 정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은 50만 원 정도, 아내는 3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정해두시고요. 그 용돈을 어디에 쓰든 서로 간에 이제 노터치 하는 겁니다. 그래 두고 최대한 덜 쓰는 쪽으로 서로 노력을 하되 뭐 한두 달 살아보고 용돈이 많이 남는다 그럼 줄이고 좀 부족하다 그럼 좀 늘리고 이런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줄이면 만약에 지금 당장 집을 산다고 해도 원리금 갚고 이러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0억 원짜리 집을 산다고 해도 사실 소득이 현재 수준이라면 한 달에 270만 원 원리금 상환 뭐 300만 원 빠진다고 해도 9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400만 원 가지고 3인 가구가 생활도 하고 저축도 했으니까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라도 우리가 집을 살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세 만기 시점 고려해가지고 그때쯤이면 한 집을 사볼까 이런 좀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때까지 단기간에 목표 자금 마련하고 이후에 부족한 부분은 뭐 대출로 해결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소장님의 솔루션 보겠습니다. 자, 소장님의 맞춤 솔루션 결과입니다. 우선 고정비는 260만 원 그대로 두고 변동비를 대폭 줄였습니다. 내역도 모른 채 카드값으로 나가던 77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줄이고요. 카드를 쓰는 대신 남편 용돈 50만 원, 아내 용돈 30만 원으로 정해서 정해진 선에서만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전세보증금은 대출을 받아서 10억 원의 집을 마련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의 이 원리금 270만 원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고도 남은 200만 원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할 것,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하지 말라는 거고 네. 허리띠를 한 2인치 정도 줄여라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마음만 굳게 먹으면 못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전혀 안 해왔던 게 아니잖아요. 네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잘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잘 해낼 수 있죠, 소장님?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돈을 좀 더 벌게 되면은 금방 돈 모으고 금방 부자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다음 달 월급이 이제 30만 원 늘어난다, 50만 원 늘어난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30만 원, 50만 원 저축 더 해야지라는 생각보다 그러면 다음 달에 뭐 사야 되겠다. 요거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맞아요. 먼저 드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저축은 더 늘려야겠다. 지출은 좀 줄여야 되겠다. 통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사실상 이제 돈 모으기가 쉽지 않으니까 늘 지출은 줄여놓고 저축 먼저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번 늘리면 그거 줄이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사례자 이 덱도 줄여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듭니다. 네. 줄일 수 있겠어요? 어렵죠. 아니 그래도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내면서 맞아. 가족을 위해서 네. 줄이시고 예전에 그렇게 살았었잖아요. 네. 마음을 다시 그때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 하나 학원비 훨씬 더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추웠는데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날이 꽤 추운 것 같더라고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오늘도 날씨 많이 춥죠? 네,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추위는 오늘 더 심해졌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5도를 보이고 있고요. 체감 기온은 영하 8.4도로 더 낮습니다. 연휴 때만큼의 강추위는 아니지만 바깥에 나오시면은 손이 차갑게 시려울 정도입니다. 영하권이던 아침보다는 한낮의 기온이 더 오르겠지만요. 체감 온도는 낮아서 종일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서울이 1도, 청주 3도, 대구 5도입니다. 제가 체감 온도가 더 낮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강풍 때문인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 불수록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집니다. 한낮에 서울이 체감 영하 3도를 보이겠고요. 추위 때문에 동파 사고와 화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계속 건조합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동해안뿐만 아니라 동쪽 내륙 지역 곳곳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륙뿐만 아니라 바다에도 강풍이 붑니다. 대부분의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특히 동해안에는 너울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막바지 겨울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스키장도 겨울 등산도 겨울 바다도 좋지만요. 무엇보다도 건강과 안전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제보다 기온 자체도 더 떨어졌지만 체감 네. 온도가 그렇게 낮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그냥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혹은 뭐 날씨 방송을 통해서 기온 확인하시고 이 정도 아닙니다. 체감 온도가 더 많이 떨어지니까 옷차림 든든하게 하고 외출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파도의 세상 Save the next channel A